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머슴내외가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머슴 살아서 나이 들어 돈이 꽤 벌어서 머슴살이 관두고 기와집을 사서 잘 살았는데 자식은 없지만 금실이 너무 좋아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거지 안악이 밥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래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거지 안악의 배가 남산만 하는 것입니다. 만삭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 몸으로 여기저기 빌어먹으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안 됐지 뭡니까. 보아하니 혼몸도 아닌데 대체 가장은 어디 있기에 혼자서 그러고 다니오. 저와 남편은 본래 혈혈단 신으로 만나 단둘이 살았는데 과거 보러 떠난 남편이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인 내외는 의논 끝에 거지 안악을 제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몸 풀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쉬라 하고 그날부터 방 하나를 치우고 거기서 묵게 했습니다. 거지 안악은 고마워서 저를 12번도 더하고 그 집에 눌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지 안악이 아이를 낳았는데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았습니다. 주인 내외는 제 일처럼 좋아서 사방금주를 치고 아이와 어미의 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는 굳은 일이 따르게 마련인가. 아이 낳은 지 1회 만에 안악이 그만 산독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주인 내외는 슬퍼하며 후히 치상을 하고 아이는 마땅히 보낼 데도 없는지라 자기들이 맡아서 기르기로 했습니다. 비록 남의 아이라 해도 자식 없는 집에 복덩이 같은 아들이 생겼으니 경사라면 경사지 않겠습니까? 주인 내외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동네방네 업고 다니며 동량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베넷짓을 그만두고 걸음마를 할 무렵 뜻밖에도 안주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다리 차서 아들을 턱 낳았단 말입니다. 자식 없는 집에 아들 하나만 생긴 것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한꺼번에 둘을 얻은 셈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지자면 하나는 남의 자식이요. 하나는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있음직하건만은 워낙 심덕이 후한 사람들인지라 조금도 층하를 두지 않고 두 아들을 하나같이 정성 들여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 마음을 담는지 형님 아오 하면서 우애가 극진한 것입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장골 사내가 되고 주인 내외는 노인이 됐습니다. 덕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옛말이 맞는지 그동안 내 식구가 부지런히 일한 덕분인지 집안 살림도 아주 넉넉해졌습니다. 하루는 주인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머지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참이오? 어느 집이든지 맞이 할 일이 많으니 맞이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재산 물리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마지가 우리 자식이 되었노라 하고 마지는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아니지만은 재산을 마디에게 물려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니 마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여태 제 부모가 친부모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친부모가 아니거든 말입니다. 게다가 친자식도 아닌 저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 하니 더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는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남의 자식이요. 아우는 친자식인데 저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말입니다. 차라리 저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갔습니다.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계란놈들이 덮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니 원숭이들이 좋다고 치뛰고 내리뛰고 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 쉬고 있으려니까
아까 그 어미 원숭이가 다시 벼랑 위에 나타나서 이리 헬끔 저리 헬끔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리지 뭐겠습니까? 뭐 손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몸놀림이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맞이는 어이가 없어서 저런 놈의 짐승을 봤나? 저를 살려준 은공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남의 보따리를 채가다니.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보따리에는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가 들어있을 뿐이지만은 그게 없으면 먼 길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또 벼랑 위에 나타나서 헬끔거리지 뭡니까?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쓸데없이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됐지 않겠습니까? 보따리를 막대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입니다. 계속거라.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에 들어있긴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헌 옷가지와 집신 두어 켤레뿐인걸. 그래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끌어놓고 보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지 뭡니까? 그걸 보고 군사들이 대뜸마디에게 오라를 지우고 호통을 치기를 이 천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임금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원숭이들이 저희 딴에는 은공을 갚는다고 보물을 훔쳐서 제 보따리에 들어있던 물건과 바꾸어 넣어 놓았나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때문에 꼼짝없이 큰 도둑으로 몰렸으니 탈났지 않겠습니까? 맞이는 할 수 없이 군사들에게 이끌려 관가에 갔습니다. 관가에서는 나라의 보물을 훔친 도둑을 잡았다고 난리법석을 떨면서 문초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려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전후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기야 원숭이가 보물을 훔쳐다 줬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때 마다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내외도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자기네 마다들이거든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다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 아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저건 틀림없이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수천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입니다. 하고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거지 안악을 거두어 아이를 얻은 일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이 커온 내력과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가 집을 나간 일까지 세세하게 아뢰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때 그 거지 안악이 혹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은 하지 않더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무데 사는 아무개라 하더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아내는 겁니다. 알고 보니 천만 뜻밖에도 이 고을 사또가 바로 그 거지 안악의 남편이지 뭡니까? 사연인즉 그때 과거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원이 되기를 자청하여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는 바로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이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도둑이라고 죽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자라고 상을 줘야 할 일이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누명도 벗고 친아버지도 만나고 해서 참일이 다 잘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측은지심을 알고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꼭 복받지 않겠습니까? 시골 총각이 서울 양반마님에게 풀먹인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시골에만 산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한 번도 자기가 태어난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어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지만 눈썰미가 좋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서 총각은 한양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머슴이를 관두고 큰 마음 먹고 혼자 한양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양은 양반으로 넘쳐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반 상놈의 반상의 구별이 심하고 특히 머슴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양반들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총각도 반상의 구별은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던 마을보다 한양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총각이 한양 거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해보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 다니다 보니 배가 출출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좀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막거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차려놓은 음식이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이름이 뭔지 어떻게 먹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에라 아무거나 눈에 띄는 대로 먹어야지 작정하고 값을 물어보면 이게 또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 말입니다. 그러니 고픈 배를 움켜잡고 돌아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총각이 돈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면 어떠하지? 정말 비렁이 짓을 해서 밥을 먹어야 하나? 이 총각은 한양에 온 걸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시장 바닥을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고 돌다가 풀을 파는 가게 앞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집짐승에게 먹일 풀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데 그걸 보니 죄다 눈에 익은 것이거든 말입니다. 옳지, 이건 고향에서 늘 보던 풀이로구나. 메밀풀이라면 사람이 먹어도 요기는 되겠지. 메밀풀은 소가 먹는 풀이지만 연한 것은 된장에 묻혀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 그래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 메밀풀은 한 그릇에 얼마요? 한 푼일세 처음 온 손님이어서 자네한테는 싸게 주겠네. 사겠나? 다른 음식값에 견주면 엄청나게 싸거든 말입니다. 그러지요. 2그릇만 주시오. 주인은 메밀풀을 2푼어치 가지고 오더니 자네 이걸 어디에 담아 가지고 가려는가? 담아갈 게 없어 보이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집짐승 여물로 쓰려는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여기에 담아가죠. 지금 매우 시장에서 금방 담을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배를 가리키거든 말입니다. 그러고는 메밀풀을 받아가지고 선자리에서 풀을 2그릇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싶어서 메밀풀 한 그릇을 덤으로 더 갖다 줬습니다. 총각은 그것마저 맛나게 먹었지 뭡니까? 그때 서울 사는 한 양반마님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마님은 반상의 구별이 확실하고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는 인성이 좋지 않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구경을 다니다 보니 풀가게 앞에서 웬 시골 총각이 풀을 맛나게 먹고 있거든 말입니다. 서울에서만 살아서 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양반마님이 허리를 잡고 웃어대는 겁니다. 하, 저 바보 천치 같은 시골뜨기가 풀을 다 처먹네. 세상에 풀을 사먹는 놈은 머리털 나고 처음 봤구나. 아이고, 웃어라. 너무 웃었더니 신경통이 도지는구나. 총각은 메밀풀을 먹다 말고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다는 것도 모르는 서울 양반에게 놀림을 받고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입을 앙다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럴 게 아니라 똑똑한 채하는 서울 양반마님을 되레 한번 놀려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치미를 뚝대고 양반 마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서울 양반마님께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풀을 사먹는 줄 아시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있는 풀은 모두 약이 되거든요. 하면서 메밀풀을 마저 다 먹고 나서 옆에 있는 질경이 풀을 가리키면서 주인장, 저 귀한 풀을 몽땅 싸주시오. 남이 사 가기 전에 얼른 사야지. 한단 말입니다. 질경이 풀은 토끼나 먹지 사람은 못 먹는 풀인데 말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양반마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 신기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총각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풀이 약이 된다는 게. 정말이 담아다요, 마님. 누구 안전이라고 거짓부렁을 하겠습니까? 나도 속병이 있었는데 아까 메밀풀을 3그릇이나 먹었더니 말끔하게 나았답니다.
그럼 자네가 몽땅 사겠다는 풀도 약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겠습니까? 이건 아주 귀한 풀인데 신경통에 그저 그만이랍니다. 서울 양반마님이 신경통이란 말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사실 이마님은 요즘 신경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처지였습니다. 오늘도 장에 나온 것이 신경통에 용하다는 약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 헤매던 길이었는데 저 질겅이 풀이 신경통에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라고? 신경통에 좋다고. 여보게 그건 내가 삼세. 나한테 팔게나. 시골 총각이 짐짓 고개를 내저섰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사기로 한 걸요. 마음이 급해진 서울 양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소 주인장. 한 그릇에 다 푼씩 쳐드릴 테니 그 풀을 어서 주시오. 그러니까 총각이 할 수 없다는 듯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내가 양반님께 양보하지요. 서울 양반마님이 풀가게 주인에게 풀값을 다 치르고는 질경이 풀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먹는 겁니다. 떨고 쓰고 아려서 죽을 맛이지만 신경통에 약이 된다니까 억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시골 총각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어른이 약 먹는 걸 보고 왜 웃는 게냐? 아이고 배야. 글쎄 나야 사람이 먹는 메밀풀을 먹었지만 똑똑하신 서울 양반마님께서 어찌 당치도 않는 말에 속아서 토끼나 먹는 질경이 풀을 잡수십니까? 서울 양반이 그제야 속은 걸 알고 먹던 풀을 퇴퇴 뱉어내느라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모여 섰던 구경꾼과 풀가게 주인이 그 꼴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어대니 서울 양반마님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랭랑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자신보다 신분이나 재물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이야기처럼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강원도 산골 벌을 쳐서 꿀을 모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산속에 살아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그냥 꿀만 모아서 동네 마을에 내려가 팔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물정은 모르지만 인간사 이치와 도리를 잘 알고 머리 또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묘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꿀을 팔기는 팔아야겠는데 강원도는 꿀이 흔한 곳이라 값이 헐값이기에 이걸 한양에 내다 팔아야겠다 하고 한양으로 가져갔습니다. 큰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짊어지고 며칠을 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꿀을 팔려고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알아야 말입니다. 난생 처음 올라온 한양이라 시전이 어딘지 난전이 어딘지도 모르겠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 데서나 팔면 되지 생각하고 아무 길에서나 주저앉아서 꿀단지를 내놓고 꿀 삽시오, 꿀 삽시오. 산에서 막 가져온 좋은 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마님이 가보니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 인적도 드문 곳에서 꿀단지를 내놓고 앉아서 꿀 사라고 외치고 있거든 말입니다. 이 한양 부자마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머슴들 일 시키고 세경도 절반만 주고 여기저기 물건을 사도 제값 주고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골 촌뜨기가 와서 시장에서 좋은 꿀을 가득 팔고 있으니 가만히 둘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다. 저걸 속여서 헐값에 사야겠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먹고서는 이보게 당신 큰일 날 짓을 하는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요. 꿀 팔다 걸리면 바로 관아에 가서 볼기가 터지도록 곤장을 맞는 것을 모르시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강원도산 꿀 사람은 한양 물정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말을 고지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욕심쟁이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경을 칠 테니 어서 내게 파시오. 나라에서 말리는 것이라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을 주겠네. 그래도 오늘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경칠 일을 피한 줄 아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강원도 사람이 그 말에 속아서 단양에 꿀 한 단지를 팔았습니다. 자기 마을 시장에서 팔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말입니다. 그래도 꿀단지를 들고 다니다 포졸이라도 만나면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울 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난전에 꿀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는데 그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답디까? 꿀을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새는 꿀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쉰 양은 너끈히 받는 걸.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이 양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게요. 그제야 강원도 사람이 속은 걸 알았지 뭡니까. 어찌나 분한지 내기였고 안갚음을 해야겠다. 작정을 하고 다음날 어제 꿀 팔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한양 부자마님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겠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한양 부자님. 어제는 하도 고마워서 공가품이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부자마님은 제가 속여먹은 사람을 또 만나서 뜨끔하던 차에 공가품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지 않겠습니까? 아, 그까짓 걸 가지고 뭘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뭐로 공가품을 한다는 말이오? 뭐 좋은 것 있어?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밑구멍에서 꿀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지요. 그 꿀을 대접하고 싶은데 갔다 오려니 너무 멀어서 한번 오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강아지도 있나? 내 한번 꽃가리다.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이 한양마님한테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강아지가 있다면 꿀을 계속해서 팔면 지금보다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사람은 제가 사는 곳을 자세히 일러주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부터 강아지에게 꿀만 먹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먹이고 밤낮 꿀만 먹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열흘 동안 꿀을 먹였더니 강아지가 똥을 싸는데 꿀똥을 싸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니 한양 부자마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사람은 꿀똥 싸는 강아지를 내어놓고 밑구멍으로 나오는 꿀을 대접했습니다. 욕심쟁이 한양 부자마님이 이걸 보니 참 신기하고 탐이 나거든 말입니다. 이것 한 마리만 있으면 꿀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터이니 그걸 팔아서 금세 큰 돈을 벌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강원도 사람이 펄쩍 뛰는 척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철 꿀을 받아먹고 남는 꿀은 팔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데 이것 팔아버리면 당장 빌어먹게요. 그럼 내가 100냥 주겠네. 그러면 충분하지 않는가? 100냥 가지고 어떻게 평생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마님. 그럼 200냥 주마. 그 돈이면 여기서 평생 잘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한양 부자마님은 안달이 나서 자꾸 값을 올려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올려 부르다가 500냥을 부르니까 강원도 사람이 못 이기는 체하고 강아지를 팔았습니다. 한양 부자마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강원도 사람은 제 아내더러 그 사람이 속은 걸 알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그 사람이 오면 당신은 머리를 풀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시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고 만일 그 사람이 무덤을 찾으면 뒷산에 파놓은 헛무덤으로 데리고 오시오. 과연 얼마 안 있어 서울 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꿀강아지라고 사가지고 간 것이 밤낮 꿀인 똥만 싸니까 속은 걸 알고 왔습니다. 그쯤 되면 제가 미리 남을 속여먹은 걸 뉘우치면 좋으련만 이 부자마님은 제 잘못은 있고 속은 것만 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온 것입니다. 와보니 찾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아내가 머리를 풀고 애고애고 울고 있거든 말입니다. 연유를 물으니 남편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무덤에라도 가보자고 뒷산에 올라가니 과연 새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한양 부자마님이 무덤 위에 앉아서 짓거리는 것입니다. 똥강아지를 꿀강아지라고 나를 속이더니 기어이 그 죗값을 받고 죽었구나. 감히 누굴 속여놓고 잘 살 줄 알았더냐? 하니까 미리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강원도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 겁을 줘서 쉰 양어치 꿀을 단양에 사간 내놓으면 왜 안 죽고 살아있느냐? 너도 앞으로 무덤 안에 곧 들어갈 거다. 넌 죄가 없고 이 사람만 죄가 있는 것이냐? 했습니다. 한양 부자마님은 귀신이 내는 소리인 줄 알고 그만 기겁을 하고 내빼지 않겠습니까? 그 후 강원도 사람은 강아지를 판 돈을 가지고 꿀농사를 더욱 크게 해서 큰 부자가 되었고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꿀과 돈을 나누어주며 잘 살았습니다. 욕심쟁이 한양 마님은 그날 이후로 귀신이 자기를 데려갈 것 같아서 한 발자국도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니 뭐에 꽂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사람들을 기만하고 남의 것을 공으로 탐하려는 욕심쟁이 마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이 항상 이득을 취할 거라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입니다. 박문수가 거짓골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암행을 하고 돌아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거짓골로 암행을 해야 소외받는 백성들의 억울한 것을 소상히 알 수 있어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는데 가장 싼 방에 턱 들어가 보니까 웬 거지가 큰 대자로 퍼지르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 만체하고 들어누웠거든 말입니다. 저녁밥을 한 상 시켰는데 밥상이 들어와도 그대로 누워있더란 말입니다. 댁은 저녁밥을 드셨어. 안 드셨으면 밥은 적지만 함께 욕이나 하지 그러시오. 혼자 밥을 먹기가 안 되어서 인사치레로 물어봤더니 아,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지. 뭐 굶는 게 하루 이틀인가? 하면서 그냥 뻗어 있지 뭡니까. 그래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먹으라고 줬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밥을 한 상 더 시켜다 주니까 거지가 먹고 나서 하는 말이 보아하니 댁도 거지고 나도 거진데 이럴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빌어먹는 게 어떻소? 한단 말입니다. 하기는 박문수도 영락없는 거짓골이니 그런 말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암행도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날부터 둘이 같이 다녔습니다. 한 군데를 턱 가니까 제법 큰 동네가 있는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썩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비도 피하고 밥도 빌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썩 들어가서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댁 안방마님 좀 뵙자고 여쭈어라. 아주 급한 일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이르거라. 하거든 말입니다. 안에서 안주인 마님이 나오니까 지금 이댁 식구 세 사람 목숨이 위태롭게 됐으니 잔말 말고 나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아 이런단 말입니다. 안주인이 놀라서 어떡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 깔고 남편이 죽은 것처럼 곡을 하시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멍석 깔고 엎드려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집 남편은 어디에 갔는고 하니 머슴 둘을 데리고 뒷산에 나무를 베러 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이 9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리 관목이나 장만해 놓는다고 갔거든 말입니다. 그래 나무를 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비를 피한다고 큰 바위 밑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 아래서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들리니까 목을 빼고 내려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다보니 자기 마누라가 머리를 땅에 박고서는 곡을 하고 있거든 말입니다. 이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얘들아 어서 내려가자. 머슴 둘을 데리고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막 내려오는데 뒤에서 바위가 쿵 하고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안 내려왔으면 세 사람이 바위에 깔려서 다 죽었지 뭡니까? 남편이 헐레벌떡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거든 말입니다. 거지한테 절을 12번도 더 하면서 은인이라고 대접이 극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사람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소?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내놓으리다. 아, 정 그러면 돈 100냥만 주구려. 그 정도면 목숨값치곤 싸지 않겠소. 그래서 돈 100냥을 받았습니다. 받아서는 대뜸 박문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간수해두오. 앞으로 쓸 때가 있을 테니. 아, 박문수가 가만히 보니 이 거지가 예사 사람이 아니거든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돈 100냥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지나서 어떤 마을에 가게 됐는데 그 동네 큰 기와집에서 온 식구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 뭡니까? 거지가 박문수를 데리고 그 집으로 쓱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댁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리 슬피 우시오? 우리 집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가니 어찌안 울겠소.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을지 모르오. 거지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병든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딴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채로 들어가 턱하니 앉아서 주인더러 하는 말이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서 그 끄트머리를 가져오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모 떼국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지 주제에 진맥을 한다는 게 실끄트머리로 한다니 믿어지지 않거든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알고 일어나 모르고 일어나 시험하노라고 목침에다 실을 매어 그 끄트머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실을 한번 만져보고는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아, 손목에다 실을 메어 오랬지 누가 나무에다 메어 오랬소? 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제야 주인이 이거 참 용한 의원이 왔구나 싶어서 얼른 아이 손목에다 실을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거지가 실 끄트머리를 한번 만져보더니 뭐 별것도 아니구나. 거 담벼락에서 흙을 한 줌 떼어 오시오. 하거든 말입니다. 담벼락에 붙은 흙을 한 줌 떼어다 주니까 동글동글하게 환약을 짓는데 딱 3개를 지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씩 차례로 먹이면 나을 거요. 주인이 약을 받아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다 죽어가던 아이가 눈을 부스스 뜨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를 먹이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앉고 나머지 하나를 먹이니까 그만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놀지 뭐겠습니까? 거참 신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래 놓으니 주인이 그만 감복을 해서 저를 12번도 더 하는 것입니다. 실대 독자 귀한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내 재산을 다 달란데도 드리리다. 아, 그런 건 필요 없고 돈 100냥만 주구려. 자식 목숨이 100냥이면 싸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또 100냥을 얻었습니다. 100냥을 받아서 다시 박문수를 주는 것입니다. 잘 간수해두오. 앞으로 쓸 때가 있을 거요. 박문수가 돈을 받아서 속주머니에 잘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가는데 거기는 산중이라서 한참을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산중에서 갑자기 거지가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되겠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요. 그리고 200냥은 가져가시오. 꼭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거요. 하거든 말입니다. 이 산중에서 헤어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오. 염려 말고 이 길로 쭉 올라가시오. 가다가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요. 그러고는 그만 훌쩍 가버리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기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할 수 없이 혼자서 갔습니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한참 동안 올라가니까 고갯마루에 장승 하나가 떡 버티고 섰는데 그 앞에서 웬 처녀가 물을 한 그릇 떠다 놓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장승님, 장승님, 영험하신 장승님. 우리 아버지 100일 청성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돈 200냥 때문에 관청에서 내일 아버지 목을 벤다니 한시밥비 살려줍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데 그 정성이 참 딱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박문수가 가서 무슨 일로 이렇게 비느냐고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관청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온데 심부름 중에 날았돈 200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일까지 돈 200냥을 관청에 갖다 바치지 않으면 아버지 목을 벤다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여기서 100일 청성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거든 말입니다. 박문수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거지가 마련해준 돈 200냥이 자기 속주머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쓸 때가 있으리라 하더니 이를 두고 한 마리로구나 생각하고 돈 200냥을 꺼내어 처녀한테 줬습니다. 자, 아무 염려 말고 이것으로 아버지 목숨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을 구하게 됐는데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그 처녀가 빌던 장승이 그게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것입니다. 아까까지 같이 다니던 그 거지하고 얼굴을 쏙 빼다 박았던 것입니다. 처녀의 100일 정성의 장승이 직접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하고 암행하고 있던 박문수 어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힘든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경에 처 있어도 정성과 진심으로 바라고 바란다면 정말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꼭 도와줄 겁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이랬다지 뭡니까? 옛날 이적에 양반집 교수가 혼기가 차서 혼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옆마을에 역시 혼기가 찬 양반집 총각이 혼처를 찾았습니다. 이 총각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좁은 밴댕이 같은 사내였습니다. 양반의 쓸데없는 법규나 찾는 융통성 없는 한심한 인간인 것입니다.
혼처를 찾던 처녀 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시집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이총각에게 딸을 보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밥이 되자 색시가 그만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을 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 번 흘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뀐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지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지 않겠습니까?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방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겠습니까? 남 우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어 참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자란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 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 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 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하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참다 아주 대판으로 뀌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한 걸 두고 그냥 넘어갈 리 없지 않겠습니까?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에게 또 빌러 찾아 가기도 못하고 빌러 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사람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지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단 말입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다. 했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 가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기에 사는 동네와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제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줬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가서 제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지요? 했더니 남자가 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거든 말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방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에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속 좁은 남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시선에 쓸데없는 형식만 찾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방귀를 안 뀌십니까? 옛날 옛적에 어떤 절의 중이 살았는데 이 중이 좀 의문스럽고 엉큼한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땡중은 중이 아니고 이고을 저고을 돌아다니며 머슴살이로 풀칠하며 살아가다 우연히 산중에 있는 빈절을 발견하고 가짜중 행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동네 잔치날이나 제사날 사람들이 음식과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데 굳이 남의 집 머슴을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녀석이 먹을 만하면 조심조심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더 막 나가는 것입니다. 더러 마을에 내려가서 연불도 외고 동량도 했는데 한 집에 사는 처녀가 참 고왔던지 이중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처녀는 일찍 혼인해서 남편을 여의고 본가에 와서 어머니랑 함께 살며 수절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 엉큼한 가짜중은 자기 신분도 망각하고 저 처녀한테 장가들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의 몸으로 장가를 든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꿀 먹은 벙어리 격으로 속만 타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이중이 마을에 내려가서 동량을 하는데 처녀 집 단밖에 이르니 담안에서 처녀 어머니가 다른 아낙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좋은 혼처를 정했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배나무집 총각에 청혼을 해왔는데 곧 재치를 할 거라고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심술이 잔뜩 나겠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처자가 혼인을 한다니 미칠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연모한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놈은 가짜 신분이지만 중인데도 불구하고 저 처자와 혼인할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자의 집문 앞에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는 채 하다가 짐짓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일 났군 일 났어. 이 집에 애기 끼어도 아주 된통으로 끼었네 그려. 처녀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혼사를 앞둔 집에 애기 끼었다니 큰일이거든 말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 우리 집에 무슨 애기 끼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말꼬리를 이리저리 비틀었습니다. 참 부처님의 귀띔을 함부로 발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군이 훤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나원 참 쯧쯧. 이렇게 능청을 떠니 처녀 어머니는 중에 바랑을 잡고 바짝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스님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제발 가르쳐 주시오. 중은 어차피 입 밖에 내놓은 거짓말이라 이참에 아예 겁이나 잔뜩 줄 요량으로 엄살을 떨었습니다. 이 집 처녀가 올해 안으로 급사를 맞게 됐소. 시집을 가면 첫날 밤에 죽을 수요. 더군다나 배나무집 근처에 얼씬했다가는 그 길이 황천길이요. 이래 놓으니 처녀 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고촌인 할 거란 것과 그것도 혼처가 배나무집 아들이란 것을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땡중이 몰래였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놈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니 중도 마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술이 나서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볼 쏙셈이었는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왕 내친 김에 못 먹는 밥을 먹을 밥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슬슬 수작을 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면 천기누설이 돼서 부처님에게 혼이 난다오.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소?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뜨는 것입니다. 그러자 처녀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집이고 뭐고 처녀가 죽는다는데 초상집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어머니는 혼처가 들어온 배나무집 아들하고 혼인을 없던 걸로 했습니다. 땡중 말대로 그 집에 시집 보냈다가는 큰일 난다는데 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자 그 못된 중이 아주 신나서 다시 처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억울한 목숨을 만드는 것도 부처님의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하오. 액을 면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긴 있소만 말하기가 거북해서. 제 입으로 저 장가들겠다는 말을 하자니 거북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말씀이나 해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면 가르쳐 줌세. 중한테 시집 가면 목숨은 부지하겠소. 이 고을에 동냥하러 다니는 중이라고는 저밖에 없거든 말입니다. 뭐라고요? 중도 장가를 간단 말이오. 두 말 안 할 테니 싫으면 관두시오. 이래놓고 헐을 가버렸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그날 하루 종일 근심에 젖어서 의논이 분분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중이 동냥하는 척하고 처녀 집에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녀를 곱게 단장시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이를 살릴 길이 그 길뿐이라 하니 스님이 거두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하신다면 할 수 없지요. 속으로는 좋아서 춤이라고 덩실덩실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참고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중이 되어서 여발한 듯이 신행길을 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색시를 걸려 데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괴짝을 짊어지고서도 무거운 줄 모르고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습니다. 이렇게 흥이 나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멀리서 물러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에 가만히 보니 그 고을 감사 행차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먼 산에 사냥을 갔다가 범이야 산돼지야 노루야 산채로 많이 잡아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벽제 소리도 요란하게 감사가 행차를 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이중이 그만 놀라서 괴짝을 길가에 내려놓고 숲속에 가서 숨었습니다. 감사가 지나가다 보니 길가에 웬 괴짝이 버려져 있거든 말입니다. 포졸들을 시켜 괴짝을 열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괴짝을 열어보니 천만 뜻밖에도 사람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무슨 일로 괴짝에 들어갔느냐고 물으니 처녀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 몹쓸 중이 장가를 들 욕심으로 순진한 백성을 속인 게 틀림없군. 여봐라, 이 처녀를 당장 집에 데려다주고 다음부터는 중에게 속지 말라고 일러라. 그리고 그 괴짝에는 산에서 잡은 범을 한 마리 넣어두어라. 그런 못된 중은 혼이 좀 나봐야 하느니라. 포졸들이 처녀 대신 범 한 마리를 괴짝에 넣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 행차가 가버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중은 감사 행차가 사라지자 숲속에서 나와 괴짝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범괴짝을 색시 괴짝인 줄 알고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까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도 쉬지 않고 한달음에 절까지 갔습니다. 절에 가서 괴짝을 내려놓고 내 각시 어서 나와 함께 밥을 먹세. 내가 만난 것을 잔뜩 해줄 테니깐.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괴짝을 탁 열었지 뭡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빨이 시퍼런 호랑이가 툭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땡중은 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분만 믿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모두 결말이 안 좋았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반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쁜 결말을 피해갔습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는 뇌물로 배채우는 벼슬아치가 왜 그리 많았던지 모르겠습니다. 떵떵거리며 행색개나 하는 벼슬아치 치고 매관매직 안 하는 이가 드물었다니 참 한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라고 청빈한 벼슬아치가 없었겠나만 그런 사람 이야기보다 토색질하는 벼슬아치 이야기가 더 많으니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시골 어느 고을에 돈깨나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할 말로 개같이 번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삼천석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 말입니다. 에이,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천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세도가 떠르르하다는 정승댁의 문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승집은 주인 마님이 뒷돈을 받아 벼슬을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승인지라 대놓고 벼슬 장사를 하면 캥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주인 마님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고 마님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고울살이 하나 줍시오.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 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알아보지. 조금만 기다려보게.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것입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마님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자리 주면 받아가든가 뭐 그러는 거지뭡니까?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마님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마님 앞에 가서 마님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조금만 기다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슬그머니 떠보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내 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거든 말입니다. 아 욕심이 디룩디룩한 마님이 그런 말을 듣고 오냐하거라. 할 것 같겠습니까? 응,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게나.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놔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3천석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서 또한 1,000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놓고 마님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마련해 줍시오. 했습니다. 욕심이 디룩디룩한 마님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마님 앞에 가서 마님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이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듣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나.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거든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1,000석지기를 다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갖다 바쳤습니다. 마님 이게 제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울이라도 하나 줍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나. 이번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게야.
그래서 또 사랑에 처박혔습니다.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습니다.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해야지,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 반이거든 말입니다. 마님을 찾아가서 마님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래, 그럼 잘 가게.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통이 터진단 말입니다. 평생 모은 3천 석지기를 그놈의 마님 입에다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액은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앉았거든 말입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노인장거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망태를 한번 뒤집어서 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망태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겠습니까? 훌렁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쯧쯧 이 망태는 보통 사람이 쓰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건데 인혁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오.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3천 석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 않겠습니까?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꺼맸지 뭡니까?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마님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막심한 것입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 소리로 들리나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당신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당신한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겁니다. 두어 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서너 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습니다. 대여섯 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님 집에 떡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 잘 계셨지요?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습니다.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그간 정이 있으니.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마님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금방 돼지가 된 거짓말입니다. 한참 뒤에 마님이 잠에서 깨보니 이런 병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거든 말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나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지 뭡니까? 돼지가 되어서 어딜 나갈 수가 있나.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가서 마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마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거든 말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드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 값이 좀 비쌉니다. 마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 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마님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거든 말입니다. 돼지가 되어서도 동계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참외를 2억에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지 뭡니까?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2억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다리가 돼지 다리거든 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지 뭡니까?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팔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며 잘 살았고 천석지기만 살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후 마님의 매점 매직이 임금에게 알려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관노로 남편과 평생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